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IT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방송사상 최초로 국회의 보좌관 토론 특집, 보좌관 여의도를 말한다, 이 내용으로 50분 채워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연자부터 소개하죠. 먼저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장 윤상훈 보좌관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당 분위기. 예. 어제 사건 때문에. 그렇죠. 김인수 원내소장 표결이 부결이 됐잖아요. 예. 좀 어수선하긴 한데요. 네. 어쨌든 수습을 해 나가야 될 게 또 여당의 역할이니까 네. 의원님들끼리 또 회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야당과 협의할 거 있으면 또 협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하시고 계십니다. 예. 조금 그래도 분위기가 그렇게 막 침통한 분위기다 뭐 이런 건 아니겠네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엄청 짜증을 내던데요. 비슷한 상황일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여당이니까 책임지고 해야죠. 야, 예. 일단 멘탈은 흔들리지 예. 않는다.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보좌진 협의회장 권통일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동일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뭐 정우택 원내대표는 막 끌어안고 막 만세 부르고 금메달 땄던데 어떻습니까? 네. 당 분위기.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탈당을 막 하라고 권유를 하고 그래서 뭐 마스터 플랜대로 지금 가고 있다 당은 뭐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 헌법재판소 소장의 그 어제 부결은 네. 이 정부의 인사난백을 통째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 긴장하셨어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보좌진 협의회장 박도훈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훈 보좌관입니다. 동일한 질문 한번 여쭤보죠. 예. 왜 자유투표를 한 겁니까? 국민의당은. 일단 인사 안건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걸 뭐 당론으로 정하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 않고 개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님들께서 이제 자유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유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좀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의사들은 존중돼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려운 발걸음이라는 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이게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이 보좌관 특집 방송 토론을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준비를 했는데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분 경력을 좀 보니까요. 경력들이 굉장히 다양하시더라고요. 윤상훈 보좌관께서는 어떻게 보좌관이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전공을 환경을 했는데요. 네. 2002년에 제 전공에 맞춰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의원실 공채 과정을 통해서 면접 보고, 그래서 전공 분야인 상임위원회에 처음 발을 들였죠. 예. 그래서 한 15년 됐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야, 이거 더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SOC에선 줄어들었다고 난리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심지어는 민주당, 청와대가, 부산 정권인데 왜 호남에서 그렇게 자기네들한테 SOC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건 뭐 불만이 많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역 감정을 오히려 부추기는 거고, 저희가 국토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다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계획했던 예산들이 계속 누적돼서 2월이 돼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설계도 못했는데 토목공사비가 벌써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럼 올해 못 씁니다. 그거를 내년 예산에서 털어낸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더하기 빼기를 하면 네. 그렇게 줄어든 건 없고, 그런 팩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보다 네. 국민 감정이나 아니면 요거에 치우쳐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국민들께 왜곡된 정보로 잘못된 감정만 더 키우는 거 아닐까, 저는 그게 좀 걱정돼요. 그래서 제가 숫자까지 다 적어왔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윤상훈 보좌관께서 말씀하셨던 이거 뭐 왜곡이다. 지금 제대로 이 SOC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야당에서 너무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면도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통일 보좌관. 글쎄요. 저는 지금 보편적 복지도 좋지만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된다는 저희 입장이고 SOC 예산도
계속 높여야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떠셔가지고 제가 네. 지금 긴장이 되는데 박동훈 보좌관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문재인 정부가 호남 인심에서 봤을 때는 호남에서 이제 대통령을 선택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호남 그 민심을 받들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국회 단계에서 추경에서 그 호남 쪽 예산을 좀 대폭 늘려야 된다. 특히 이제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얘기로는 다른 전체 SOC보다는 높아졌는데 새만금 같은 경우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될 필요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국회 단계에서 여당에서 많이 증액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나도 윤석열 보좌관. 하나 있는 게, 그, 특히 이제 호남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호남에서 가장 요청하시는 게, 저기 호남 KTX 2단계 사업인데, 그 같은 경우는 사실 노선 가지고 전남이나 요 내에서 무안공항으로 갈지 나주로 갈지를 결정을 못해서 계속 3, 4년 동안 예산을 못 쓰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에 아무리 예산을 넣어봐야 설계비도 지금 못 넣고 있거든요. 네. 그걸 언제까지 넣냐, 실질적인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게 마치 그 호남에 예산을 안 줬다라고 그 일부에서 왜곡되게 표현하시는 건데, 냉정하게 팩트만 우리가 보고 나면 사실 호남 2단계 같은 경우에 무안공항으로 갈지 직접 내려갈지에 대해서 아직도 내부에서 결정을 못 짓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국민들께 팩트를 좀 전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건 좀 안타깝죠. 그렇군요. 야당 입장에서는 뭐 SOC 예산에서 숫자가 줄어들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이즈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네. 실감하십니까, 권통일 부장은? 네, 실감합니다. 뭘 제일 실감하세요? 어떤 면에서? 일단 여당에 있을 때는 정부 기관이나 많이 와서 이게 의논을 하는데 아, 의원실에 많이 와가지고. 예, 지금은 뭐 거의 오질 않고 있고 아, 그래요? 청문회나 이 상임위를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 옛날에는 네. 여당에 있을 때는 저희 의원실은 많이 옵니다. 여당에 있을 때는 정부 의견을 들어서 네. 저희 할 말은 많은데 네. 이렇게 또 방안의 입장이지만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저희는 그 지금 법사위 같은 경우는 기본 이유정 그 헌법재판관도 네. 낙마를 시켰고 그렇죠. 강경한 법무장관도 낙마시켰고 네. 예, 여야가 바뀌었다는 걸 지금 확실하게 아, 그렇군요.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뭐라도 꼬투리 잡아서 반대를 해야 자유한국당의 입지나 예. 그다음에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떻게 윤석열 보좌관께서는 나 이제 여당 나 정말 여당이야? 막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예요? 단순한데요. 저희 보좌진들 저희한테 전화 주는 것 중에 큰 게, 야당이었을 때 이제 전화해도 부처에서 전화 안 받는다, 이게 큰 불만이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조금 더 전화를 잘 받아준다는 게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야당일 때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면 네. 같이 뭐 논의를 하고 해주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저희 기자회의 할 때 2012년에 담배값 인상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네. 그래서 정부 보고서를 깠어요. 공개를 했는데도 아니다. 결국 한 3년 후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야당일 때는 권 부장님 이제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해도 네?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아. 무시하고 팩트도 부정하고 그러는데, 저 여당 됐으니까 이제 좀 들어주겠죠. 예, 개인적으로는. 그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뭐 박동훈 보좌관 중간에 그러셨잖아요. 우리 방에 많이 오는데 왜 권통일 보좌관 방에는 사람이 뭐 안 오지? 저희 방에는 아, 그리고 좀 이렇게 거기다가 예, 데스크에다 팔을 대시면 아, 네네. 힘이 이렇게 흔들려서 예. 너무 뒤틀려 보입니다. 저희 방에 많이 오는데 네. 그 민주당 의원실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많이 옵니다. 근데.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어쨌든 국민의당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뭐 이제 그 의원님 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캐스팅 보터로서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도 좀 이제 설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관에서 많이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권통일 보좌관님 방에만 잘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당 할 때 네. 간사방을 6년을 했었습니다. 아. 간사방 여당 간사방이니까 거기는 진짜 이 기관들 뭐
행정부에서 이렇게 네. 찾아오다가 지금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다. 언제까지 그러시겠어요? 빨리 다 야당이라는 거 빨리 인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도 헌재 소장 그거 부결됐을 때 그 민주당이 아직도 본인들이 야당인 줄 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그 네. 자유투표로 간 게 헌재 소장 네, 자유투표로 간 게 어떻게 보면 추미애 대표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아니 그런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한테 표를 받고 싶으면 줄 건 주고 좀 타협도 하고 이래줘야 되는데 때릴 때는 뭐 풀스윙으로 때리다가 네. 뭐 필요할 때만 되니까 너희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국민의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투표를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 정당 지지도가 워낙 낮아가지고 존재감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박동 거 보좌관 예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일단 뭐 여러 가지 협치하고 있고 저희가 누구랑요? 뭐 여당하고도 잘 하고 있고 근데 네. 이게 이 김희수 재판관님 얘기를 잠깐 드리면 부결한 게 마치 국민의당 이렇게 그 잘못으로 이렇게 오인하는 분들이 뭐 있는데 누가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 건 아니 아니고 우리 강철수 대표님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캐스팅 보트 뭐 강하게 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국민의당이 역할을 많이 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120명 의원님들이 이제 다 찍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네.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투표이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당의 의원님들도 누가 이렇게 하고 안 했는지를 알 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는 정부가 그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건 확실하게 서포팅하되 네. 이번에 박성진 예, 중기부 장관? 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적격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고 뭐 그렇습니다. 잘하는 건 도와드리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확실히 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견이 예, 있는데 윤상원 보좌관. 우리 당내에서 이탈표는 거의 없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 직속 기구에 저희는 예. 그 의원님들 비공개 회의 때 네. 그 보좌진 협의회 회장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우리가 그 국민의당도 믿고 이거는 돌파를 하자 같이 그래서 결의를 하셨어요 의원님께서. 그래서 이탈을 하신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자유투표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현장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 좀 있었다고 보고 어쨌든 여당으로서 의원님들이 그거를 책임지고 국정을 책임지고 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개인적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저희 의총에서 결의했었습니다. 네. 바른당은 여러 표가 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반대표에다 던졌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도 탈당시키고 뭐 이렇게 친박도 정리하고 이렇게 교통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합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권통일 보좌관. 글쎄요. 오늘 그 혁신회에서 그 서청원 대표 최경환 전 의원님 네. 그리고 박근혜 대표는 탈당 권유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혁신회에서 뭐 활동을 하고 있고 친박을 좀 이렇게 색깔을 네. 지우고 개혁 작업에 조금 박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저는 머지않아 통합되지 않을까. 통합될 거다. 그게 시기상의 문제지. 예. 그 시그널이 이제 헌재 소장 투표에서도 나타났다 확실하게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제 부결된 것에 대하여 가지고 여당이 야당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공격하는 거. 비난한다는 것은 네. 적반하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맞아. 이유가 뭐죠? 그 민주사회에서 이렇게 소수 의견, 뭐 다양한 의견 이런 거는 저희도 있다고 존중을 합니다. 네. 하지만 헌재 소장 같은 경우 지금 1년 남았지 않습니까? 1년 남았죠. 1년 남은 수장을 임명해야 되나? 그리고 통진당 해산 같은 경우 뭐 찬성을 의견도 내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 저희 뭐 당 입장도 그렇고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네. 그렇게 맞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이렇게 부결시켰다. 좀 이렇게 국민을 본다고. 대표- 저는 뭐 예? 통진당 박동 이거는 의원은-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인데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희수 재판관의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합니다. 솔직히 정당 해산 심판이라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엄격해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의견에서는 헌재에서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분출되고 네. 그런 분이 소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을 텐데 좀 이게 부결이 돼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앞서서 여쭤보다가 경력들이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권통일 보좌관께서는 어떻게 보좌관이 되신 거예요? 이름이 통일이지 않습니까? 예? 학교에서도 네. 정치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도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2000년도 그 한국의회발전연구회라고 국회 예. 재단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 연구원으로 처음 국회에 아. 발을 디뎠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보좌관으로 그럼 정치의 꿈도 있으신 거예요? 뭐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예. 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박동원 보좌관께서는 어떻게 보좌관이 되신 거예요? 저는 그 17대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네. 그 전에 이제 김민석 전 의원하고 같이 좀 인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의원님이 김민석 의원이 그때 이제 그 2002년도 대선 이후에 좀 이렇게 좀 별도로 이제 시간을 보낼 때 네. 그때 해서 이제 선거를 돕게 됐고 예.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박동원 보좌관 프로필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예. 그 세례 받을 때 그 대부 네. 대부입니까? 제가 이제 2014년에 국민의당이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아니에요? 예. 전에 같은 네, 제가 이제 그렇습니까? 이제 국민의당 아빠를 버렸군요. 예, 아니 버린 건 아니고요. 예. 그 민주당에서 보좌진 회장을 했는데 네. 그때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대표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카톨릭 세례를 받았고 그때 네. 이제 대부를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근데 가끔 이제 연락하십니까 그러면? 아니 뭐 너무 높으셔서 이제 연락은 비서 통해서 이렇게 예. 그런 확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야 참 재밌네요. 그리고 의원실은 그러니까 스텝이 이제 보좌진은 스텝이잖아요. 근데 네. 몇 명이나 방에서 근무하는 거죠? 윤성훈 부좌관. 그 정규로 있는 직원들은 7명이고요. 네. 거기에 인턴 직원 2명까지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부족하죠. 왜 어떻게 부족한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국민들께서 네. 저기 참 우스갯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놓고 보면 그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 하나의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수만 명의 공무원들 행정부 사법부를 이제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일대 수천 명이 되는 거잖아요. 업무의 양도.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를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사실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하는 직원들 빼고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나 이런 거를 하는 직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저희 모든 보좌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제가 여기 좀 더 드리면 국회가 박동원 이제 보좌관. 그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3가지를 하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법률안을 이제 재개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그 어떤 그 감시 기능을 갖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부 견제 감시 기능을 해요. 그렇죠. 근데 각 상임위원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김관영 의원이 속해 있는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인데 거기는 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행권들, 신용보증기금, 뭐 기술보증기금 뭐 등등 산업은행에서 엄청난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그 9명인데 인턴 2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정비서 또 있고 그다음에 수행비서도 이제 있는 거의 대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빼면 정책은 이제 소수의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뭐 일 안 한다 그러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시는데 그거를 서포팅하는 기구로서 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보강돼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회 권한이 굉장히 강화돼 가고 있는 네. 추세거든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아니 뭐 제일 강력한 권력기관이죠.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의 특권은 내려놓되 국회의 권한은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에 맞춰 보면 그 정부 견제 감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강화하는 게 나중에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력이 좀 더 충원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또 지역에서 상주하는 또 보좌관 비서관들이 있어요. 거기 인력들까지 해버리면 그 굉장히 실질적으로 정책 서포팅이라든지 견제 감시하는 거는 굉장히 그걸 보좌진들이 다 함께 하니까 인력이 솔직히 부족하죠. 예. 의회를 움직이는 것은 예, 권통일 보좌관.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그 국회의원을 움직인 것은 좀 보좌진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보좌관도 그 하나의 직업 생활인으로서 지금 이렇게 인적 구성도 다양해지고 점수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높아지고 제가 2015년도에 미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3주간. 네. 그때 뭐 백악관도 가고 미 의회도 다녀왔습니다. 네. 의원도 만나고 미 하원 보좌관을 만났는데 거기는 그 뭐 공무원 신문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 하원 같은 경우는 그 15명의 보좌 직원, 예, 상원 같은 경우는 한 33명에서 34명 정도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게 그 쿼터를 정해놓고 그 네.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선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훨씬 더 우리보다 사람들을 많이 쓰네요. 근데 얼마 전에 국정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해수부에서 그 국회로 공문 보낸 거 한 번 있었잖아요. 이거. 예. 도대체 당신네들 너무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도대체 이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해수부 노조에서 딱 공적으로 공문 보냈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받아봤고요. 예, 임상보 씨요. 그 이후에 받아봤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왜냐면 그거 예. 갖고 갔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여론이 뭐 팽팽하긴 했었지만 도대체 국회의원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이런 공문까지 받아보게 만들어?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네. 그 문제가 됐던 것에 대해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오셔서 경과를 설명하면서 양해의 말을 주셨어요. 아, 왜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 전부에 공통된 어떤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네. 거기서 갑자기 튀는 상황이 발생됐다. 해수부가? 우리의 상황이 좀 왜곡됐다. 양해를 요청드린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말씀드리면 그 사회자께서 예상하시듯이 이거 뭐냐 이게 그렇죠. 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불만 섞인 전화들을 보좌진들이 많이 주셨고 그래서 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국정감사 때는 자료 요구권이 있는 거고 제출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 어차피 정부와 국회 입장에서 보면 아까 우리 인원에서의 비대칭이 심하듯이 정부에서의 비대칭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아, 그렇죠. 정부와 국회 간에. 정부와 네. 국회 당연히 한 사람이 수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그거를 알고 싶은 내용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또 안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의 기싸움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모든 보좌진들과 부처 직원들이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다. 예. 저는 그 예?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정당하게 자료 요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는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자료 요구가 방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 국정감사나 이런 게 보면 모래에서 바늘 찾기다. 그렇죠. 예. 아, 그래요? 네, 모래에서 바늘 찾기다. 근데 왜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와요? 300개 의원실에서 나가니까. 하나씩만 해도 300개다. 검찰 같은 경우는 뭐 수사권이 강제 수사권이 있으니까 이게 자석이라도 들고 하지만 보좌진들은 진짜 맨눈으로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를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찾아서 하기 때문에.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료를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무슨 경우였냐면 어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안이 이제 경제와 관련된 법안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국회의원들이 경제에 관련한 거 잘 모르세요. 그래서 경제 얘기가 좀 심각하게 깊이 들어가면 대답을 잘 못 하시는데 그 법안이 너무 괜찮아서 그 의원실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해당 의원을 인터뷰를 하고 싶다. 네. 근데 이제 보좌관한테 연락을 하면 커트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국회의원한테 직접 이제 저 같은 이제 고참 기자가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오케이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겠다고. 그럼 알았어. 할게. 딱 그래서 이제 저희는 카메라랑 이런 거 다 준비해가지고 가는 걸로 이렇게 딱 잡아놨죠. 근데 정말 다급하게 보좌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 안 받으려고 그랬죠. 이거는 커트다. 분명 100% 커트다. 그냥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전화를 좀 받아라. 그 일정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무슨 소리냐. 당신 영감이 오케이 했는데 왜 커트를 시키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영감님 그 내용 전혀 모르십니다. 너무 솔직한데? 그래서 그 인터뷰를 못 하게 됐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알았죠. 보좌관들이
입법에도 굉장히 깊게 개입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에피소드 어떻게 보세요, 윤상호 보좌관? 그러니까 그 분야마다 사실은 저희가 상임위가 16개 상임위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전공했던 거랑 다르게 다른 상임위 배치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국토교통위를 갖고 싶었는데 뭐 복지를 가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좀 전문성에서 좀 떨어지죠. 근데 맞아요. 그것도 1년 차 정도 되면 그럴 수 있는데 2년 차 정도 되면 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느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분야에 그 잘하는 보좌진을 한 명씩 또 채용해서 쓰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전문 보좌관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건데 그거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뭐 권통일 보좌관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정치에 꿈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에 꿈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보좌관을 완전히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근데 들었거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경우는 상당히 잘못된 거고 그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자기가 낸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 부분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걸 다 알아야 되죠. 다만 보좌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 기한을 하고 그 내용을 스터디하니까 좀 특별한 경우 같은데. 그렇군요. 예. 물 타주셨습니다 지금. 예. 물 타주셨어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 갑질은 어때요? 뭐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의원께서 또 뭐 이렇게 누구 친척도 막 하고 또 어떤 분은 보좌관 월급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있었잖아요. 보좌관 월급을 일명 그 일부를 다시 받고 기부 형태로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게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국회의원 갑질. 그래서 이제 서영교 의원님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럴 분은 아니고 사실은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알려진 것과 많이 다르고 경험을 쌓게 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지 뭐 악의적으로 한 거는 좀 기사가 왜곡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예전에는 그런 관행들이 많았답니다. 후원에 이렇게 그 후원금 모집하기 위해 가지고 보좌진들 갈취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그 20대 국회에서 보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의원실에서 뭐 이렇게 양심 고백하면 모르겠지만 대다수 의원실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뭐 1년에 한 번씩 보좌관을 바꾸는 어떤 국회의원도 있으시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극소수의 보좌진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 의원님들이 좀 몇 분 계신데 그 몇 분이 있다 해도 전체가 이렇게 매도되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분은 요새 뭐 누구한테 돈 받았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까? 보좌진들도 직업이 있고 생활이 있는데 그런 형태는 사라져야죠. 많이 사라졌고 이제 생활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뭐 예전처럼 이렇게 돈을 이렇게 정치 헌금이라고 해요. 정치 자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돈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후원금 제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렇게 통해서 받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선거가 있는 해는 2배까지 또 받는데 근데 이게 뭐 저희 아까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는 지역구에도 4명의 직원이 있어요. 국회의원실에 인턴. 그럼 어떻게 돼요? 4명이 지역구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그 의원실에 이제 의원님 이름으로 후원금이 들어오는 그걸 통해서 인건비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후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그러면 후원 회장이나 이런 쪽하고도 보좌관들께서 많이 이렇게 접촉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후원 회장은 국회의원만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요?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후원 회장님이 원혜영 의원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특정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원님들끼리 이제 소위 말해서 형님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후원 회장을 해주시고 명예로 하시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그거 이제 박동호 의장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산의 지역구인데 군산에 이제 출신 중에 뭐 고건
그리고 또 이길역 가천 길재단 어. 여기 이사님 네. 뭐 이런 분들한테 요청을 드렸더니 안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천정배 의원님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에요. 저희 네네. 의원님도 이제 김앤장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원 회장을 맡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후원 회장이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뒤에서 서포팅하는 그룹 정도로 그렇게 활동하시죠. 그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국정감사 때 큰 건 하나 해서 그리고 그 뒤에 출판 기념회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이렇게 후원을 받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뭐 언론들에서 이제 질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출판기념회 때문에 이제 문매를 좀 국회가 맞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출판기념회 찾아볼 못하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예. 예, 의원님들이 저희도 책을 다 권태일 보호자가 다 제작해놓고 예.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법인가요 이게? 예. 아예 법으로 금지됐네? 그 아마 저기 법으로는 법으로는 아닌데 네, 법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당마다 뭐 윤리위 네. 규정 이런 것처럼 해놨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뭐 자금을 마련한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으로 봐서 그런데 저도 이제 의원님 책을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일찍 정치를 시작을 하셔서 네. 본인 요 삶을이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런 거 하시면서 어떤 분야든 아니면 살아오신 게 이렇게 정리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 방법이나 쓰임이 조금 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문제다라고 했었던 거지 취지나 이런 건 뭐 전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국감은 또 추석 연휴, 그 황금 연휴 10일이 끝나고 나서 국감을 한다던데 그러면 보좌관들도 좀 더 쉬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뭐 절묘하게 잘 된 거 아닙니까 날짜가? 어떻게 왜 다 웃기만 하세요? 그 저희가 이제 네, 과거사를 반추해 보면 그 보좌관들이 대부분 추석 연휴 때 쉬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추석이 끝나고 국정감사가 있기 바로 때문에 시작되니까요. 예, 그래서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상임위별로 그 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다 준비를 하다 보면 국정감사가 이제 20일 이내에서 하는데 보통 한 통상 2주는 꼬박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 끝나고 준비하고 하면은 최소한 뭐 저희가 8월 정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국정감사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있으면은 뭐 못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와. 그래서 지금 열흘 있다고 하지만 이게 그 의원실마다 다 틀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많은 보좌진들이 또 이제 또 고생할 겁니다. 아마 추석 기간.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에서 그 국회의원들을 보좌하고 있어서 영화에서 보면 뭐 이렇게 그런 또 멋있는 것만 보시는 거죠? 이게 저희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자보다 더한 3대 업종 같은 그런 느낌이 저희가 정치의 드네요. 중심에 있는 건 맞는데 네. 이 그 보좌진들이 저녁이 없는 삶이에요, 사실은. 왜 저녁이 없죠? 가을도 없죠. 가을. 네, 저녁을 가을이 없죠, 가을이. 그 이게 국정감사 한번 네. 치르면 저희가 한 2달 정도는 거의 뭐 한 새벽 한 2시 이후로 다 가고 밤새는 사람들도 많고 그 기간할 때. 예. 그 뭐 알려진 것과 굉장히 다른데 예. 그리고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하나 저기 이렇게 국정감사 기간에 네, 아니면 유상 앞두고 보좌관. 네. 사회자께서 한번 네, 저기 그냥 국회 한번 한번 와보세요. 오셔야 됩니다. 문의견 불이 새벽까지 환하게 켜져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거 카메라 보내서 기자랑 보내가지고 1분 영상 하나 만들겠습니다. 문의해보세요. 예. 파자마 입고 시원하게 아, 그 정도예요? 이렇게, 예.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네. 며칠 밤 못 자니까 잠을 못 자니까 침대에 갖다 놓고 라꾸라꾸라고 아, 그래요? 침대도 다 갖다 놓고 야전 침대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서 그렇게 예, 일하고 그렇죠. 그러신단 말이에요? 국회는 가을이 없습니다. 왜 가을이 없습니까? 정기국회 100일 동안 국정감사, 예산 뭐 쭉 법안. 있으니까 법안도 네. 있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요, 저희. 끝나고 나면 정기 끝나면 이제 겨울이 온 거. 아, 저 그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본인이 모시는 본인과 같이 일하는 국회의원이 이름을 날려야 되는데 국정감사에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노룩 패스를 하면서 글로벌 스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노룩패스가 그 유명해졌죠. 노룩 패스가 욕을 먹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 근데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부고만 빼놓고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한다라는 게 이제 뭐 정설처럼 되고 있는데 보좌관들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게 이제 심각한 타격이 아니라 이렇게 뭐 입방아에 오르내린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이러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일반인들이 예? 아는 것 말고 이제 내부 사정을 알잖아요. 그렇죠. 보좌진들 사이에서 이제 그렇죠. 김무성 의원실 보좌관들 다 친하고 그러니까 예? 노르패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면 그 본인 의원실에서는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직접 차도 주말에 몰고 다니시고. 아, 그래요? 그래서 노르패스 이거 하는 것도 보통 의전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기자회견 있다고 해가지고 예. 미리 잡아놔서 이제 그러니까요. 이거를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해명할 기회는 없을 테니까 제가 대신해드리면 야. 근데 하여튼 알려진 것과 팩트가 좀 다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좀 억울한 케이스도 있을 테고.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보좌관들은 어떤 노력을 하나요?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오잖아요. 한 번 이렇게. 그렇죠. 예. 예. 말씀을 권통일 보좌관께서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계속 기회를 드린 겁니다. 어떠신가요? 야당이 뭐 가만다고. 기자들을 만난다든지 뭐 그 전화도 엄청 올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러면서. 야당이 된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 참 정권 뺏긴 게 제죠.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이란 직업이 그래도 그 우리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 방송을 보는 또 보좌관을 꿈꾸는 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박동 보좌관?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막 욕도 많이 먹긴 하는데 네. 이게 그 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힘이 주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회의원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을 꿈꾸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는 일단은 그 전문 그 지식, 그 자기 개발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전문 보좌관처럼 일할 수 있는. 네네, 자기 지식 범위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전문성을 둬야 되는 게 첫 네. 번째고, 그리고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이제 선출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선거 경험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보좌진들이 뭐 업무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정책도 하고 선거도 하고 뭐 행정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기 때문에 팔방미인에 대한 그러니까요. 어떤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보좌관들은 정무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정보들이 그렇게 들어왔을 때 어떤 그 정보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게 뭐다라는 걸 한 번에 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네. 거로 보이기도 하지만 윤상호 보좌관. 어느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타고난 천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후배 보좌진들 교육에 가서 강의하고 할 때 네. 그 하나 자기 무기를 가져라 요거를 하나 얘기하고 또 네. 하나는 그 우리 사회자님도 기자 출신이시지만 네. 가장 필요한 거는 기자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곤조 뭐 하나 자기가 생각해서 이게 옳다라고 했을 때 끝까지 파서 결국 밝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예. 그거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정무 감각이라든지 그렇군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예. 아. 기자님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가장 오래 보좌관 생활하셨잖아요. 권통일 보좌관께서는. 네. 예, 후배들한테 만약에 이 보좌관을 꿈꾸는 후배들한테 이거는 좀 준비해 놔라.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뭐 그런 게 뭘까요? 근데 우선 보좌관이 되려면 방향 설정이 있어야 될 그게 어떤 말씀이시죠? 일단 뭐 직업으로 보좌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뭐 과정으로 정치인이 되기 정치인으로서의 보좌관. 그렇죠? 과정이라면 뭐 국회 경험을 디딤돌로 삼아서 뭐 기관이라 가든 어디 다른 네. 예, 통로가 되는. 네, 그런 거 할 것. 그리고 스텝으로 보좌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를 하는 꿈꾸는 보좌진이 될 것인지 이 방향 설정을 미리 하는 상황에서 들어와야지 네. 헤매지 않지. 안 그러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정당도 잘 여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도 정당,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정체성에 예, 대한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자기 신념과 의원님과의 그 신념,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사실은 일이 힘들어서 나오는 보좌진도 있지만 네. 정치적 성향이 너무나 달라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나와서 다른 정당으로 옮기는 보좌진도 많거든요. 그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
그러면 박동원 부장께서는 민주당에 있다가 예. 지금 국민의당 야당으로 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는 문재인 대통령.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 운입니까, 그런 건? 아, 운은 아니고 네?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민주당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은 어쨌든 지향점이라든지 그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민의당에 이제 저희 의원님이 탈당을 하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그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었고 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게 지금 다당제 구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87년도 그 13대 국회가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정치가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때 1로 3김 시대. 근데 그게 30년이 지나서 지금 2017년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또 다당제 체제가 있는데 국민의당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다당제 체제라는 것이 먼 미래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국가 이익이라든지 어떤 정치 발전을 가꾸고 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탄생됐기 때문에 탄핵도 가능했고 네. 그리고 그 정권 교체도 가능했다고 보는 어떤 그런 인식들도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공동정부라든지 연립정부라든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들이 많겠지만 그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당의 어떤 이 틀에 좀 벗어나 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협치라는 거는 그런 데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뭐 김희수 헌법재판관은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지만 네. 앞으로 그 정부 운영이라든지 이런 국정 기조라든지 이런 거는 그 여소야대 국면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걸 하는 것이 좀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근데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을 지금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중기부 장관도 이거 거기는 중기부 장관은 자유한국당에서 역사적으로 훌륭하다고 하시니까 될까요, 이게? 권통일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에서 저는 그걸 반대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민주당 일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협치 네, 윤상호 문제인데요. 결국은 사안별로 여야가 그 공통의 이해관계라든지 주고받을 것,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어제는 참 드라마틱한 누구도 예상 못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다들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중기부 장관까지 이거 낙마하면 문재인표 인사 참사가 계속 이어지니까 일하기가 정말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계속 그 지지율 자체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지율이라는 게 네. 저도 이제 그래서 마이웨이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청와대에 좀 드리고 싶은 박동원 얘기는 장관. 여당이라든지 이 지지율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정치라는 거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잖아요. 네. 항상 변화하게 돼 있고 그 국민들의 마음에 이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지지율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가는 건 좋지만 그 야당의 어떤 그 협조할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좌관들끼리는 잘 협조하시나요? 보좌관들끼리는 사이가 엄청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주 봅니다. 예.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보좌관들처럼 정치하면 문제 안 생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왜냐면 예.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막 이게 싸우다 국회의원들도 카메라가 없어지면 잘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어깨동무하고 간다는 뭐 그런 뒷얘기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요즘은 조금 그런 모습이 사라지셨고요. 좀 이제 윤상호 보좌관. 조금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16대 때부터 있었지만 네. 말씀하신 그거는 16, 17대 때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그런 게 달라졌다. 많이 없어졌군요. 달라졌다. 지금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가 협치를 하려고 그러면 국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권통일 보좌관. 그래도 제일 오랫동안 국회를 보시고 보좌관 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 이쯤 되면 대통령께서 정중히 사과를 해야죠. 인사 실패에 대해.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더 겸손하고 네. 그 낮은 자세로 그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자유한국당도 별로 겸손한 모습이 아니 지난주 토요일 날 코엑스에 제가 약속 있어서 가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차가 안 가지? 이상하다. 왜 차가 안 가지? 코엑스 앞을 지나가서 저는 이제 그쪽을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삼성역 쪽으로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다 뾰족 구두에 정장을 차려입고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안 가니까 결혼식이 늦어가지고 예. 그분들이 막 뛰어가는데 그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막 깃발을 흔들면서 애국보수, 건전한 보수 이거를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욕을 하더라고요. 존재감을 일로 보여줘야 돼. 야당으로서 확실하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정말 보이콧하지 말고.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왜 코엑스 앞에서 하신 거예요? 그 여의도도 있고 강남. 강남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한 겁니까? 지도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때 그 홍준표 후보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걸 보고 네. 아 여기 목 좋다 그런 취지로 하셨다는 거기 진짜 썰. 욕먹기 좋은 목이었습니다. 거기. 아니, 저도 갔었는데 예. 사람들은 진짜 많이 모였어요. 예. 10만 예. 광화문처럼 근데 각이 안 나와. 광화문이 이렇게 일일 대오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 보이는데 거기는 길도 있고 막 맞아요. 동상도 있고 맞아요, 뭐 맞아요. 조형물도 있고 중간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였다. 그러니까 사람들 막 인도 밖으로 나오고 그 네. 결혼식 가려고 뛰던 아주머니들이랑 막 뒤엉키고 막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예. 이게 좀 각은 좀 안 나오더라고요. 광화문은 아니 그렇게 집회에서 그렇게 욕 먹고 국회로 왔는데 갑자기 헌재 소장 그게 부결이 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 그 마음을 이해를 좀 일면 좀 하긴 했습니다. 야 그렇게 길거리에서 욕 먹고 와가지고 뭔가 해낸 듯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뭐 원내대표도 막 끌어안고 뭐 환호성 치고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민주당에서 지금 3점 날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가지고 판을 뒤엎어져가지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권통일 보좌관.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야당이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도 이제 야당 생활 하시려고 그러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협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먼저 민주당 쪽에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뭐 계속 그냥 사과하면 다 이제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청와대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지 않고 협치를 해주고 도와줄 의향이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저희가 볼 때는 사과해도 계속 그럴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부잣집에서 조금 이렇게 내놔야죠. 네, 여당에서 조금 이렇게 포용하고 그런 협치의 모습을 더 보여야 된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좀 더 우리 강철수 대표께서 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계시는데 예. 일부 내부에서는 좀 말씀 좀 그만하시지. 그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좀 오기가 생기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 경험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가시는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모습도 보이신다고 그러고 실제로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성숙해 돼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상호 보좌관께 제가 하나 네. 여쭤보죠. 그 보좌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보좌진, 국회의원 보좌진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뭐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보좌진은 마술상자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예, 마술사가 어떠한 마술상자를 갖고 퍼포먼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객들이 즐거움의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보좌진들은 그 마술상자라고 봐요. 그래서 이 마술상자가 얼마나 좋고 훌륭하냐에 따라서 마술사의 역량도 충분히 발휘되면서 관객을 기뻐하게 하듯이 저는 보좌진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훌륭한 보좌진, 그다음에 역량 있는 보좌진이 많을수록 의원들께서 그걸 펼쳐 보여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바들을 잘 이행하고 또 이렇게 개선하고 하는, 그래서 저는 마술상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마술상자다. 알겠습니다.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그런 분들 중에 한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 열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에서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특집 보좌관 여의도를 말한다. 저희가 1회 오늘 세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일 2회와 내일 모레 3회까지 재미있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